한 주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 한자리에 모아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금주의 말 시사인 김동인 기자 그리고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동인 기자께서 네. 준비하신 말은 어떤 겁니까? 네, 화제의 인물입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지금 이슈의 중심에 섰죠. 그렇죠. 네. 오늘은 먼저 나경원 전 의원을 둘러싼 여권 인사들의 말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준비된 오디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별의 순간 나경원 아니다? 대표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어려운 순간이다. 이것을 극복하는 힘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아하. 예, 그래서 지금 벼루 순간은 아니고 별의 순간 아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벼루 순간은 뭐 눈만 뜨면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찬양할 때 그게 별의 예, 순간이지. 나경원 의원께서 전 의원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의견은 저는 그거는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청년들에 대한 일종의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근데 제 개인적인 희망을 말씀드린다면 예. 저는 출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여러 다양한 변수들,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쟁을 해서 누가 당선될지 알 수가 없게 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우리 예. 당을 위해서 드리는 예. 말씀인 거죠. 네, 1, 2부에서도 거의 1시간 동안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워낙 네. 지금 뜨거운 이슈다 보니까 당연히 말에서도 안 가져올 수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네. 지금 이번에는 그 나경원 의원의 주변에서 나오는 말들 그렇죠.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세 분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누군지 알 것 같네요. 예,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맨 처음 들으신 음성은 CBS 출연한 김재원 전 의원의 목소리였고요. 네. 그리고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말이 이제 뒤이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주요 당권 주자 중 한 명인 안철수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남긴 네, 말이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 이야기는 조금 음질이 좋지 않았습니다만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구한 게 이거여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예, 이어가죠. 예, 역시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번에 무엇보다도 많은 관심을 끄는 건 공천권을 가진 당대표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좀 갖게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나경원 전 의원은 오늘 동작구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서 고민 중이다 이런 대답을 또 내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그 출마 여부에 대한 고민 중이라는 발언도 있었지만 네. 오늘 좀 주목해야 될 지점은 과연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갈라서서 독자적인 행동을 나서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들도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저출산 대책으로 대출 탕감 한번 언급했다가 그랬죠. 일이 이 지경까지 이어진 건데 네.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오늘 조금 전 들으셨던 한덕수 총리의 발언으로 좀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 대책에 대해서 이 반발을 하고 있다. 동의하지 않는다. 네, 라고 볼 수 있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어쨌든 공개적으로 지금 대통령실에서 아무래도 좀 반발에 대해서 강하게 또 반박하는 이미지가 나왔던 거고요. 네. 이게 또 곧 압박의 형태로 전개됐다는 게 문제인데 지금 이제 당권 경쟁에서 워낙에 좀 복잡한 변수로 등장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지금 가장 많이 이름이 나오고 있는 분들을 보면 네. 김기현 전 원내대표 네.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당연히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유승민 네. 전 전 대표까지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역시 다 이게 손익계산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은 공개적으로 출마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입장을 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들으신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요. 어떤 논리로 그럼 출마했으면 좋겠냐, 이 환영을 하는 것이냐 좀 따져봤더니 안철수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당원 100% 선거는 일단 흥행을 해야 된다. 흥행하지 않으면 당심과 또 민심이 어떤 괴리가 커진다라는 겁니다. 예. 일종의 우리가 흔히 컨벤션 효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걸 강조한 건데 네. 과연 그게 전부일까? 과연 이 환영 의사를 밝힌 배경이 단순히 어떤 흥행만을 위해서냐? 예. 왜냐하면 나경원이라는 어떤 정치인이 어떤 배경을 가졌고 어떤 캐릭터인지를 좀
살펴봐야 이 환영도 좀 계산을 우리가 역추적해 볼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당내 지지율 조사에서 아까 네. 1, 2부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가장 지금 나경원 의원이 30%가 넘게 나오면서 높게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뭐 가장 쉽게 생각해 보면 네.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경쟁자가 나오면 뭐 본인에게는 불리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 말씀하신 어떤 이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의원의 퍼센트도 조금 주목해야 될 필요가 네네. 있습니다. 뒤를 이은 게 두 번째로 지금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게 김기현 의원이에요. 그랬죠. 사실 정치권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긴 했거든요. 아, 그동안은 상당히 조금 네, 올라오지 그렇습니다. 못하다가 네네. 이번 조사 때 확 올라왔기 때문에 네, 특히나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올라왔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어떤 연대, 김장연대를 비롯해서 윤핵관의 이미지를 좀 등에 업은 게 어쨌든 통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예.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또 유승민 전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표가 좀 분산되는 게 아무래도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각을 세우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뭐 인지도는 높고 음. 또 윤석열 정부와는 그동안 궤를 같이 했고 근데 또 최근에 갈등을 겪었고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상황인 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니 어쨌든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 이 다른 후보군 입장에서는 그 변수가 이 판에 들어와 주길 바라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다 김기현 의원 쪽으로 많이들 지금 지지 의사를 보내시는 것 같고 네.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 기반인 TK 대 뭐 수도권이라든지 수도권. 뭐 네. 윤상현 의원과 같이 했던 것도 약간 그런 걸 노리는 거 아니겠어요? 네, 특히나 또 나경원 의원이 현재 그 수도권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중진 의원이다라는 그렇죠. 점도 지금 이 대립 구도를 좀 키우고 싶어하는 안철수 의원에게는 득이 되겠죠. 예. 국민의힘이 지금 다음 총선에서 사실 굉장히 열세라고 판단해서 힘을 쏟고 있는 게 또 수도권 경쟁이기 때문에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나경원 전 의원 중심의 어떤 잡음이라든가 이 모든 게 사실 총선을 위한 건데 그렇죠. 과연 이런 잡음들이 결국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친윤계 뜻대로 된다고 했을 때 그 수도권 총선 경쟁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드느냐 이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뭐 아까 들었던 것처럼 김재원 전 의원 이 별의 순간 네. 이거 이제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하면서 얘기가 된 뭐 화두인데 별의 순간이 아니라 가장 힘든 순간이다. 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이제 별의 순간이 왔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니까 네, 네, 그거 네, 아니다라고 네. 하면서 사실은 이게 힘든 순간이다라는데 음. 김재원 이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논거를 이렇게 됩니다. 네. 한마디로 대통령실로부터 지금 나경원 의원이 당신은 내 편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인 행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지금 상당히 힘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론조사는 어디까지나 인지도 싸움이기 때문에 네. 지금 아무리 그 지지층으로부터 여론조사 결과가 높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조직표 승부에서 이제 결정나는 싸움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들이 지금 깔린 건데 그러다 보니 그동안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내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던 인물이 예. 반대로 이제 또 다른 길로 반대로 이제 향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의 어떤 발언들도 어떤 각을 세우는 입장을 막 드러내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독자 행동을 가겠다 이런 식의 선언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화두를 꺼내셨던 것도 아마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네. 게다가 이번에 또 당원 100%니까 이런 변수도 어쨌든 조금 확신을 못하는 그런 모양새들이 계속 좀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뭐 당대표 선거의 결과와 무관하게 다른 그 이후에 사실 정치 행보도 달려있는 문제라서 네. 나경원 전 의원 굉장히 난감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2년 전의 당대표 선거랑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예. 네, 2년 전에는 나경원, 주호영, 이준석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을 했고요. 그랬죠. 그리고 이 그 세 사람 중에서 이 조직표를 가장 많이 가져간 인물은 나경원 전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뭐 여론조사 이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았던 이준석 대표의 승리로 이어지긴 했지만 당시에도 나경원 의원은 굉장히 어떤 당내에서 입지가 강한 것처럼 보였어요. 예, 예. 하지만 그때는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정치인으로 등장하기 이전이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당의 어떤
그 체계 혹은 어떤 기강이라는 게 그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기강을 잡으려고 지금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정치인들이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얼마나 그 지역표 특히나 그 조직표들을 가져올 수 있느냐라는 게 관건인데 네, 네. 물론 조직표들이 지금 각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물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 대통령을 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적으로 이게 지금 너무 대통령실과 이 당의 어떤 거리가 너무 상하건 게 아니냐 이렇게 네네. 반발하실 수도 있어요. 뭐 당무 개입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은 지금 계속 어쨌든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어쨌든 설득을 하려면 결국에는 그 위원장들, 특히 당협위원장들을 당협위원장들. 설득을 일일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조직들에게 접근이 이런 조직들에 대한 접근이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2년 전만큼 할 수 있느냐? 그만큼 사람을 만나고 또 그 나경원 의원 주변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예. 이런 배경들이 2년 전만큼 가능하냐? 이 부분은 좀 변수로 작동할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커 보입니다. 예. 뭐 가장 뭐 어제 오늘 가장 뜨거웠던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된 이슈, 예, 김동인 기자께서 가져오셨는데 중간중간 얘기는 해주셨습니다만 이봉우 연구원 총평 짧게 한번 듣고 넘어가 볼까요? 이게 굉장히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 아무리 당대표 선거가 원래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례적 수준의 잡음이 너무 연달아서 짧은 시간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사표 문제만 해도 나경원 이제 뭐 전 부위원장이라고 네네네. 할까요? 사표 문제만 해도 냈다 그랬는데 뭐 대통령실은 안 받았다 안 그러고 받았다 뭐 그랬다고? 문자로 냈다 그러고 네네네. 그 저출산 대책도 강하게 비판이 나와서 나경원 전 의원이 처음에는 좀 심려를 끼쳤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제부터는 또 내가 그렇게 틀린 말 한 건 아니다. 예전에 홍준표 의원도 얘기를 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갈등 국면이 되고 자꾸 친윤계 반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래서 그냥 평범한 유권자들 보기엔 아니 하고 싶은 사람들 일단 다 나와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으면 되는 거죠. 네네. 왜 이런 일까지 벌이나 굉장히 필요할 수 있는 문제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총선 민심에 과연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말말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봉우 연구원께서 준비해 오신 말말말 들어보겠습니다. 네, 때 아닌 감첩단 사건입니다. 간첩단 예, 사건. 간첩도 오랜만에 얘기 들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 그저께부터 주요 신문 1면을 장식하고 있거든요. 예. 무슨 내용인지 감첩단 보도를 일단 그저께 KBS 보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진보당 제주도당 전 간부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당시 알려진 혐의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과 회합, 통신 등 혐의. 한 달 뒤 국정원과 경찰은 진보당 제주도당 현직 간부 B씨와 농민단체 간부 C씨에 대해서도 잇따라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방첩당국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의 대남 공작부서인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을 만났습니다. 이때 받은 북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B씨와 C씨를 포섭해 지하 조직을 만들고 북한과 통신하며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네.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서 반국가 단체를 구성한 간첩 혐의다. 상당히 좀 놀라운 소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월 9일부터 이제 어제까지도 이게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일부 매체에선 지면 1면에 네. 나갈 정도로 대서특필이 됐고요. 지금도 사실 오늘도 후속 보도가 나왔고 보도들 보시면 1992년 조선노동당 사건 이후로 30년 만에 최대 간첩단 사건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놀라운 일인데 예. 지금 국정원에서 냈던 압수수색 영장을 기초로 해서 보도가 나오는데 핵심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2017년에 캄보디아에서 진보정당 간부, 그러니까 국내 분입니다. 네. 캄보디아에서 북한 대남공작원을 만났고 그 이후로 작년 11월까지 지령들을 받았다. 네. 그 지령의 내용이 반정부 투쟁, 반보수 투쟁, 반미 투쟁을 전개하라. 2021년 6일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 후보를 밀어줘라. 이런 지령을 받아서 실제로 이행했고 북한에게 이제 보고까지 했다는 내용이고요. 예. 이를 위해서 지하 조직을 만들었는데 제주, 창원, 전북 각지에 만들었고 예. 그 이름이 제주에는 히읗, 기역, 히읗으로 나오는데 이게 한길회라는 추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창원에는 자주통일민중전이 이런 이름의 지하 조직을 만들었고 여기 주목할 부분이 이 부분인데 지령의 내용을 보면 민주노총, 전국농민총연맹, 비정규직 학교노조, 진보당, 시민단체 이렇게 특정 단체와 정당을 찝어서 거기 포섭하거나 거기를 침투해라 이런 식으로 지령이 내려와서 이행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2017년이라고 아까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벌써 이제 횟수로는 6년째 네. 되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일제히 보도가 되면서 왜 지금이지? 뭐 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지금 보도되는 사건들이 짧으면 말씀하신 대로 횟수로 6년, 길게 보면은 왜냐면 아까 전국 각지에 있다고 국정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길게 보면은 뭐 10년까지 된 그러니까 국정원과 경찰에서 그 정도로 길게 추적했다, 조사했다는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보도 출처는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과 경찰의 판단이나 추정,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전형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정 당국발 보도들인데. 일단 국정원이나 경찰은 최근에 이제 추적을 길게 하다가 수사를 착수한 거다 이렇게 입장을 내고 있지만 보도에서도 보면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국정원이. 그러니까 이게 뭔가 혐의가 확정되거나 막 기소가 막 연달아서 되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고 이제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보도의 묘사들을 보면 뭐 최대 간첩단 적발 이런 식으로 이미 보도가 나가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런 보도들의 흥미로운 사실 하나만 사례를 들어드리면 창원에서 지하주식이 그 방산업체들을 대거 해킹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이 보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거 대단히 큰 문제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심지어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우리 방산업체를 해킹을 했다는 거예요. 안보에 치명일 수 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보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해킹 얘기는 한 2줄 정도밖에 없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국정원이 이 창원이 방산업체가 모여 있는데 여기 그 이제 지하 조직이 있다. 그래서 국정원 이 방척 당국은 방산업체에 뭔가 이렇게 기밀을 탐지하려고 한 것 아닌지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해킹을 한 게 확인이 됐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게 드러났고 잡았다가 아니라 이럴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볼 생각이다. 내지는 이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거 거죠. 한 3바퀴 돌렸군요. 3바퀴 돌렸는데, 그러니까 물론 실제로 이 일이 벌어졌다면 이건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 되고, 뭐 우리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김동윤 기자께서는 어쨌든 현직 기자로서 이 보도의 이런 뉘앙스라든지 또 타이밍, 이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 타이밍과 그 공백을 좀 따져보면 그 6년이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그것은 이제 정권의 어떤 한 기간을 얘기하는 거고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사실상 수사를 하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좀 뉘앙스를 강조하려는 것도 사실은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가 한 10년 전만 해도 이런 보도 은근히 많이 접했어요. 그리고 그때 접했던 보도들에 비해서 이번 보도들이 좀 설계가 좀 생각보다 허술하다. 설계가 허술하다. 그런 좀 느낌을 받는 게 뭐냐면 특히나 그 지령을 받아서 실제 연결고리가 누구이며 거기에 대해서 특정한 어떤 특정 조직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점점점 나아가는 형태라기보다는 일단 광범위하게 우리가 들여다보고 좀 공포를 느껴야 되는 어떤 대상들을 좀 포괄적으로 지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가령 뭐 비정규직 학교 노조 그리고 뭐 시민단체를 포섭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거는 특정한 어떤 단위를 뜻한다기보다는 시민사회 전체를 좀 겨냥하는 듯한 뉘앙스를 강하게 풍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뭐 나왔던 게 뭐 지령에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뭐 민주노총이라든지 진보당, 전국농민총연맹 뭐 이런 데 가서 포섭해라. 뭐 이런 지령을 받았다는 건데 여기에서 그러면 만난 사람이라든지 포섭이 돼서 뭐 지령을 받아서 뭐 내부 정보를 넘겨줬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보도는 아직까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극히 이게 찾아보시면 있긴 있는데 이게 어떤 보도에서 나오냐면은 이게 반론을 보장한 보도들에서 약간 나오는 게 수사를 받은 분들이 아니 나는 예를 들어서 농민운동을 하다가 어디서 알게 되는 사업자한테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그 이메일 때문에 기소가 됐다. 그러면 이분이 농민운동 하셨으니까 뭐 농민단체에서 만난 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모호하게는 나오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름이 실명으로 지금 보도가 쫙 나와버린 시민단체, 노조, 뭐 농민단체 이런 데에서는 혐의점이 하나도 없는데 괜히 우리를 지목한 셈이 됐다. 이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단체들이 현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단체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또 그 보도 내용이나 영장 내용을 보면 지령을 받았다는 게 하필이면 현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일 뭐 군사 합동 훈련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뭐 꼭 간첩의 지령을 받지 않아도 그냥 다른 평범한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건데 마치 그런 비판을 하면 간첩과 연관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위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시민단체가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뭐 운동을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면은 바로 이제 공격이 들어갈 때 너네 지금 북한 지령 받아서 이거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게끔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민변에서도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공안 사건, 간첩 사건을 언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수사되기도 전에 공개하면서 진행을 했나? 이건 여론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보수원 언론에서 어떤 방식으로 영장을 받아냈는지
또 경로를 밝혀야 된다. 그 영장 받아낸 경로를 예. 이번 보도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보도에도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또 그 한 가지가 이 국정원 개혁하면서 국정원에서 이제 대내적인 부분보다는 국내 어쨌든 사수, 예, 국내 정보를 취합하는 거를 이제 못하게 그렇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외와 관련된 거 이런 정보만 수집하도록 했는데 이거에 대한 비판도 바로 나왔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런 보도들의 결론은 보통 기사 안에서 의견 기사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이 간첩당 관련 보도의 의견 기사들을 보면요. 결국 결론은 그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국내 대공수사권을 뺏어가지고 경찰에 이관하기로 해서 그게 내년부터 되는데 예. 또 기무사도 사실상 해체를 해버렸는데 그러면서 간첩 수사에 손을 놔버렸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봤을 때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제 국정원에 돌려줘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요. 실제로 국민의힘도 그래서 어제부터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정우택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에도 북한과의 평화쇼에 집착하던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을 남북 대화 창구로 전락시켰다. 이러한 이적 행위는 처벌해야 된다. 아주 강도 높게 이적 행위라고까지 비판을 했고요. 예. 방첩 역량을 다시 원상 복구시켜야 된다. 이런 여론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국정원의 자기 어떤 권위, 지위의 수호를 위한 대공수사권 확보를 위한 조금 여론전 아니냐 이런 의심도 나옵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실제로 이 사건이 벌어졌다면 당연히 아주 잘 조사를 그렇습니다. 해서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 정확한 조사 이전에 너무 기사가 크게 네. 나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기는 또 조금 어려운 그렇습니다. 그런 보도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광고 듣고 와서 말말말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말말말 김동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말말말 어떤 분이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지금 관심 많으실 사안입니다. 전세 사기와 관련된 말말말 네네네.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달에 이어 정부가 마련한 두 번째 설명회.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된 피해자들이 주로 참석했습니다. 경매 외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했지만 정부가 경매 절차 등만 설명하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미가입자 방안 들으려고 여기 연찬에 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생활시간 빼가지고 왔다고요 지금. 이런 소리 듣자고 여기 앉은 게 아니라고요. 전국의 빌라왕들이 보증보험 가입도 안 한 채 수백, 수천 채씩 집을 사들이는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법을 어겼음에도 얘는 개인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로 계속해서 주택을 매매하고 임차계약을 하는 행위를 지속했어요. 왜 나라에서는 이걸 막지 못하셨죠? 파악이 안 되셨나요? 이와 관련해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정책은 몇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선 임차인들이 위험을 스스로 방지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일단 임대인의 정보를 세입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체납세금이나 대출금 등이 있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도 많으시고 걱정도 네. 많으신 사안입니다. 뭐 전세 사기 사례,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 몇백 채를 갖고 있던 사람이 사망해 버렸다. 이제 막 이런 기사들 볼 때마다 그 피해 금액은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금액이고, 그렇다 보니까 참 답답한데. 그렇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지는 좀 됐다면서요? 네, 조금 전에 들으신 장면은 우선 KBS 어제 뉴스 장면이고 네. 피해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전세 사기 설명회를 찾은 피해자들이었는데 뒤이어서 들으신 말씀, 좀 이어서 들으니까 마치 여기에 대한 답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네네네. 사실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년 9월 1일에 얘기한 작년 목소리를 9월.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 꽤 6개월? 네. 예, 6개월 정도는 넘게 지금 지났죠. 거의 가까이 지났죠. 네네, 가까이 지난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요즘 이제 기사에 무슨 동에 누구 너무 많이 또 나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좀 헷갈리잖아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헷갈리실 텐데 화곡동 강씨, 빌라왕 김대성, 인천에서 사망한 26살 송씨 이렇게 등장인물만 해도 수두룩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들을 수백 채, 수천 채 매입을 하고 사라진 혹은 그 전세를 되돌려주지 못한 전세 네,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들 관련한 일당들이 현재 경찰이 붙잡은 것만 884명이 된다고요. 884명. 네, 884명. 거의 900명 가까이 그렇게 많습니까? 네, 여기엔 또 검찰에서 기소 단계에 접어들어 있는 사람들은 또 빠져 있습니다. 예.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이 사람들이 더 늘어날 전망인 게 이 884명이 1월 1일까지 집계한 숫자예요.
야, 정말 큰일이군요. 네, 그러다 예. 보니까 뭐 공인중개사, 분양업자 이런 인물들도 지금 광범위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만연하다는 얘기였네요. 이런 그러니까요. 전세 사기가 굉장히 만연. 네, 그렇기도 하고 그럼 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뭐 몇 건 들은 걸로 얘기하기에는 훨씬 더 뭐 이건 대표적인 사례일 뿐이고 그렇습니다. 더 작은 규모부터 훨씬 네. 더 광범위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네, 가장 유명한 사례 좀 살펴보면요. 네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벌어졌던 화곡동 강씨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초창기 사건이에요. 네네네. 저 같은 경우에도 2019년에 시작해서 최근까지 이 강씨 사건을 계속 이제 보도를 하고 한 취재를 3년 해왔거든요. 취재를 하셨군요. 네, 그러면. 그런데 김동인 기자님도. 여기에 따라서 이 이후에 발생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강 씨는 2019년에 동네를 떠납니다. 네. 그리고 나서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 이어지면서 나왔던 사례들이 뭐 MBC에서 주목하는 인천에서 사망한 26살 송 씨, 예, 예. 그리고 한국일보가 좀 오랫동안 취재했던 1139채를 보유했던 빌라왕 김대성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사망한 상태고요. 네, 네. 이런 사례들이 워낙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의 구조들이 좀 유사한데요. 일단 뭐 전세금 중 일부를 분양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구조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이 사례들은 2020년과 2021년에 굉장히 많이 확대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부동산 가격이 매우 올랐고요. 그랬죠. 그리고 전세 이 시세도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세금을 받아서.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가 비싼 값에 구하기가 더 용이했던 상황인데 결국 부동산 가격이 조정이 되면서 이 임차 보증금, 임대 보증금을 지금 돌려주지 못한 상황까지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수법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갭 투자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조금 더 복잡한 단계는 신축을 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동시진행이라고 부르기도 예.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아, 이게 참 작년부터 이렇게 전세 사기 근절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계속 뭐 있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좀 사건이 더 커지는 듯한 모양새는 이게 골맞다가 터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일단 지금 재계약 시점이 다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전세 2년 그렇네요. 계약하시잖아요. 예. 그러고 나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굉장히 많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 나가려고 합니다. 내지는 자 이제 재계약하셔야죠라거나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못 받는 겁니다. 아, 집주인 연락을 안 받고. 네, 집주인 연락을 못 받거나 난 돌려줄 수 없다라고 반응을 하거나요. 예. 그러다 보니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사례들이 늘어나게 됐고요. 지금 정부는 일단 우리가 그럼 앞으로 거래하실 때 네. 이 집주인이 상태가 괜찮은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는 게 지난해에 나왔던 정부의 반응이었어요. 예. 제도 개선을 하면 되겠지 싶었던 건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예. 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적발이 되고 있고 이 사례들은 이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들이 점점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새로운 피해자들도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앞으로 지금 그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게 이 사건이 조금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조심해야 될 부분도 꼭 한번 꼼꼼하게 챙겨 보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들면서 김동인 기자, 이봉우 연구원 함께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